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변호사 최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늘 이렇게 좀 호쾌하게 또 명쾌하게 웃음도 주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제가 또 고마운 건 바쁘신 중에 늘 저희 YTN 라디오 청취하시면서 또 저희 방송 중에 문자 참여를 가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 제가 전에 변호사님이 센스쟁이라는 거를 제가 방송에서도 언젠가 한번 말을 했지만 분명히 정답을 알고 계신데 일부러 재미있는 표현으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큰 센스는 없는데요. 네. 제가 항상 다닐 때 94.5MHz 네. YTN 많이 듣습니다. 네. 이용 씨 10월의 마지막 밤의 노래 이용 씨는 이 채널을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는데 9를 2로 나누면 4.5 네, 이렇게 근데 해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요. 네. 9 빼기 4는 5다. 94.5MHz 네.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네, 역시 센스쟁이 우리 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이제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사건 사고 변호를 맡고 그러다 보면 좀 객관적이고 아주 냉정하다, 냉철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그런 성향이 있으시잖아요. 당사자보다 더 흥분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제3자적 시각과 당사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각을 항상 이렇게 균형을 감각을 갖춰야 되는데요. 네. 너무 근데 이제 그 제3자적 시각을 가지면은 의뢰인이 서운하고 또 너무 이제 그 의뢰인의 그 생각에 경도되다 보면은 실체적 진실을 찾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대로 항상 그와 같은 것에서 잘 줄타기를 하고 균형 감각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법률 상담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본인 스스로를 업데이트하는 노력 그리고 네. 또 당사자들과 소통하는 노력 이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네, 참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이런 일을 변호사 일을 많이 하시는 거겠죠. 지나친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가을 이런 거 느끼시나요? 정말 가을은 남자의 계절. 그래요? 저도 어제 제 소셜 미디어에다가 사진 한 장을 얹었는데요. 네. 제가 운전을 해가는데 이상하게 나무가 이렇게 창문하고 보넷 사이에 딱 떨어졌는데 그 마지막 한 잎이 제가 광화문 시내까지 오는 동안 딱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떨어진 낙엽이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생명력을 느꼈는데요. 역시 저도 가을의 남자인가 봅니다. 네, 가을을 좀 타시는군요. 네. 요즘에 또 가을 타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그렇고. 그래요? 계절 타는 거는 남녀 구분이 없다고 하잖아요. 나이에도 맞습니다. 구분이 네네. 없고. 그런데 이 가을에 사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은 사랑 이야기가 아닌 이혼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습니다. 쓸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아내나 남편이 가출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지,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난 시간에 네네. 제가 자세히 이제 이야기를 못 나누고 끝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화제가 된 가수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가 딸 서연 양의 사망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미 고인이 된 김광석 씨와 이혼하겠다라는 뜻을 밝혀서 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남겼는데요. 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할까요? 글쎄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결론은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입니다. 네. 실제로 한국 민법에는 네. 돌아가신 분 망자와의 혼인 관계를 종결하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민법을 만들 때 일본 민법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일본에도 이와 같은 조항이 없는데요. 대신에 한국과 달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시댁과의 관계는 이른바 인척 관계라 해서 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면은 인척 관계는 이혼에 의해서 종료하는데 더불어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이처럼 이제 서혜순 씨처럼 네. 생존 배우자가 저는 더 이상 인척 관계 종료하겠다.
라는 거와는 이른바 인척 관계 종료 의사 표시를 한 때는 그 시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그와 같은 제도는 일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그 시댁과의 관계는 인척 관계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서해순 씨가 인척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뭘까? 의외로 간단한데요. 네. 재혼하면은 그 자체로서 바로 끝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재혼을 하면. 네, 법률적으로 인척 관계도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재혼을 하겠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겠다. 혹시라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재혼을 하게 되면 저작권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재혼하게 되면은 인척 관계, 시댁과의 관계는 끊어지지만 기존에 있던 재산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 그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 돌아가신 그 김광석 씨와 또 따님인 서연 양이 가지고로부터 받았던 저작권을 비롯한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은 지금 그 김광석 씨 유족 측에서 이 서해순 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딸에 대해서 이른바 유기치사 이와 같은 그런 범죄로 고소를 했는데 뭐 그 경우가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정말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사망했다라는 사실이 형사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이른바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해서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한마디로 다시 그 유족 측에 돌려줘야 되는 그런 그 법적 조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사상 수사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혼 관련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예고를 해드렸더니 사연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내와 별거 중인데요. 현재 아내 명의로 돼 있는 집에서 제가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데 재산 분할 합의하여 아내에게 현금 일부를 지급하고 집 명의를 제가 가져오는 조건으로 이혼하려 합니다. 소송 없이 쌍방 합의하에 재산 분할 이혼을 하게 되면 추후 아내 쪽에서 다시 재산 분할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추후 소송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의 이혼 시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대로 쌍방 합의하에 이른바 협의 이혼했다 하더라도 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협의 이혼을 할 때는 법원이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해 주는데 친권이나 이혼, 양육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의를 하지만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협의 이혼과 별도로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서로 이른바 재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재산 목록을 쓰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 작성한 다음에 네. 아까 그 질의하신 분이 추후에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재산 분할 합의서를 쓰고 그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내용 이외에 추후에 일체의 재산 분할 청구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이와 같은 이른바 추가적인 재산 분할 포기 각서 조항을 넣으면은 이걸로 해서 이혼과 재산에 대한 부분은 완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지급 방식이라든가 지급 기한이라든가 재산권 이전에 따르는 비용 등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당사들이 한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주위에 있는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율을 해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이혼하는 경우에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협의해서 이혼하기로 다 결정을 하고 이혼까지 이제 서로 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길어지는 경우가 이런 재산 문제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재산 분할을 합의를 하고 공증까지 받아놓는 케이스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어차피 소송으로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할 때에 가급적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통해서 이혼 의사 확인을 할과 동시에 그 전으로 해서 재산 분할도 완결 지어버리는 그런 것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소송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사연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하려고 합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폭언폭력이 잦았으나 그때는 뱃속의 아기를 위해 참았습니다. 유산을 했고 그 후 별거했으나 신랑의 회유와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또 한 번 폭력이 있을 시 결혼 전 제가 빌려준 돈을 갚고 이혼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다시 합쳤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폭력이 있었고 해바라기 센터에서 치료받았고 상담받은 내역이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합의 이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나 위자료는 못 준다고 나오는데 합의 이혼 먼저 하고 위자료 소송을 따로 청구 가능한가요? 이혼 소송 시 필요한 증거는 뭔가요? 라고 하셨네요. 좀 약간 이게 뭐 이것도 뭐 반드시 뭐 서류를 작성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참 가정폭력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요. 저도 네. 상담하다 보면은 통상 여성이 그 가정폭력을 못 이겨서 집을 나온 뒤에 어떤 친정이나 지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이혼 소송하는 케이스를 종종 봅니다. 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합의 이혼을 해준다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협의 이혼을 통해서 가장 어쨌든 이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네.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재산 분할이라든가 위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뭐 나는 이혼 이외에는 돈 못 줘라고 하는데 그거는 남자의 생각일 뿐인 것이고 우리가 그 위자료라는 것은 이른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폭력으로 인해서 지금 유산을 했고 몇 번 동안 지금 보면은 뭐 큰 어떤 마음과 몸에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진단 그 폭행에 대한 진단서 아마 이 정도라고 하면은 아마 그 사이에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사건 문제가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했던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지 또 해바라기 치료센터 같은 경우에 있었던 내용 이것들을 가지고 위자료 청구를 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 승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다 보니까 이 경우를 마냥 그 이혼한 다음에 있어서는 안 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이것을 안 날로부터 그 3년 내에 소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혼으로 도장 찍은 이후에 가급적 빨리 신청을 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폭력이나 이런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청구 그렇습니다. 소송은 이혼 협의한 후에 3년 이내에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불법 행위라 손해배상은 시효가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인데 둘 중에 하나로가 먼저 지나가 버리면은 그걸로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아니 이게 시효 지나서 지금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배상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법조인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합의 이혼하는 그 시점에 빨리빨리 같이 함께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제일 좋겠네요. 일단 다른 걸 청구를 하면은 그 이혼의 도장까지 안 찍어준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분리해서 이혼은 먼저 하되 거기에서 만약에 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아예 이혼 그 합의 이혼조차도 거부하신 다음에 본인이 오히려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 또 재산 분할 받는 것이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폭력 행위가 이제 불법 행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정 내에 부부간의 불화 다툼 이런 경우를 보면 그 뭐 이제 치고 때리고 하는 그런 폭력 행위가 아니고 그냥 폭언 말로 그렇게 심한 말을 해대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많이 싸움이 되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또한 이제 그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면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이란 게 그 민법상 이혼 사유란 것이 배우자의 부당행위를 비롯해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폭언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드렸듯이 혼인을 파탄 지경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그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한데요. 그 흥미롭게도 올해가 이른바 가정폭력 특별법이라고 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가정폭력이 만연하다는 것인데요. 옛날에는 우리 법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률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가정 내에 그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고 해서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국가가 가급적 이렇게 관여하지 않았던 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더 큰 피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그 최근에 그 국회에 제출했던 경찰청 자료를 보면은 이게 지난 한 5년 동안 신고 건수는 거의 20배 가까이 늘었지만 실제로 10명 중에 신고된 사람 중에 9명은 재판에 넘겨지지조차 않는 여전히 법은 만들어졌지만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 국가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성들이 매맞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고 더불어서 최근에는 거꾸로 여성이 경제권을 가져가다 보니까 집안에 있으면서 매맞는 남성도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심각성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자가 하나 와 있습니다. 5874님. 이 이혼 관련돼서 문의하시는 문자가 아니고요. 목소리 매력에 푹 빠진 아낙네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누구 목소리일까 하고 제가 퀘션 마크를 한번 붙여봤는데요. 그다음에 월요일의 남자 최 변호사님도 너무 좋아합니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이 목소리 매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최 변호사님도 너무 좋아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5874님. 도였으니까 원칙은 우리 진행자에게 그 찬송 소리 아니었습니까? 자, 국어 공부를 제가 좀 제대로 해볼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안 했던 게 또 살짝 후회가 되는데요. 어쨌든 5874님 이렇게 또 기쁨 주시고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770님. 친구가 이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받을 돈이 있었어요. 돈을 갚겠다고 말로만 하다가 이번에 만나서 자필로 갚는 날짜까지 확인서를 썼는데 지장은 안 찍고 자필 서명만 받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꼭 지장을 받아야 하나 하셨어요. 친구 남편에게 돈을 꺼주었는데 친구가 이혼을 했어요. 이럴 때. 걱정 말아요 그대.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하셔도 너무 잘했는데요. 항상 갚는다 말로 하지만 글로 써주려고 하지 않는데 그분 참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도장이 없다 하더라도 자필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네. 만약에 그것을 갚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받았던 그 서류를 해서 이른바 지급명령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급명령 신청은 일반 그런 그 소송 제기하는 거에 비해서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도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내지 않으면은 그 지급명령 신청하시고 있는 재산에다가 집행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네. 본인도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그 증거 확보를 잘 해놓으셨다고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돈을 빌려준 그 남편에게 받은 거는 이제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 친구한테 받는 자필은 소용없는 거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혼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친구를 믿고 물론 남편에게 꿔준 걸 텐데. 그렇죠.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친구가 썼다는 것 자체도 이제 보증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친구한테 대한 어떤 청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그 만나서 어떤 서류가 없다 한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다든가 채무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으로도 증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증거를 늘 갖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증거 소송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최 변호사님과 함께 이혼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나나머스꿀입니다. Over and Over.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에 함께하는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이경혜 최진ning 변호사와 함께 이혼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7770님께서 이제 문자 주셨는데 우리 최 변호사님이 답해 주시니까 또 다시 또 문자 왔어요. 감사합니다. 친구 남편에게 직접 받았습니다. 이제야 안심이 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해결이 잘 되기를 바랄게요. 자, 또 사연 하나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외도 이혼 소송에 대해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아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이혼하자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저도 더는 같이 못 살 것 같아서 이혼하려는데 외도 이혼 소송 절차가 많이 까다로운가요? 라고 하셨어요. 이 간통죄 폐지되고 나서 이런 배우자의 이런 소위 말하는 부정으로 인한 이혼 소송 진행이 잘 되나요? 많이? 그렇습니다. 결국 그 간통죄 폐지 이후에 이혼 소송의 경향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원의 판결의 취지는 부부간의 이혼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그 자유롭게 인정하지만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혼의 정책적 그 방향이 크게 서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네.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아니냐, 그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여전히 민사적으로 어떤 그 위자료 청구를 네. 할 수가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최근에 그 이렇게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그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바람을 피운 사람이 그 이혼 소송을 할 경우에는 그 소송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유책주의가 그대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간통죄와 관련해 가지고 간통 폐지되기 전과 후가 위자료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도 실제로 많이 그 실무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네.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간통죄가 있을 때는 현장을 덮쳐가지고 그걸 이유로 해서 위자료를 좀 많이 받아내는 그런 걸 했는데 이제는 여성들이 없어졌죠. 그렇게 못하죠. 네. 그래서 많은 그 법조인들이 그 법원에서 위자료를 조금 더 높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간통 폐지 전후와 비슷하게 이 위자료로 대략 한 2천 내지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위자료를 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이혼의 그 경향은 위자료보다는 재산 분할에 집중해서 먼저 재산을 나눈 다음에 전체 재산을 봤을 때에 위자료는 그 금액, 그 위자료 전체 재산 분할에 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에 따라서 그 금액을 조금 더 늘려주기도 하고 줄여주기도 하는 그런 정책적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에 또 어떤 경우는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둘이 같이 사는 모습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줘. 뭐 이러면서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려고 버티는 경우도 있고요. 예. 버틴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이혼을 소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런 케이스가 적반하장이 유분수냐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이와 같은 그 우리나라가 좀 전에 좀 뭐 어려운 말 썼습니다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이혼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안 된다라고 네. 그 법원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위자료 청구조차도 못하는 그렇죠. 거네요. 네네. 위자료는 거꾸로 그래야죠. 청구를 해야죠. 잘못했으니까.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갈라져 가지고 있지만 내가 저 사람 나가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는 내가 못 봐줘. 내 눈에 네. 흙이 들어가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혼인이 파탄 났는데 감정적으로만 이혼해주지 않는 예외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그 이른바 바람이 피운 사람한테 대해서도 이혼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원칙은 네. 아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문자 하고 가겠습니다. 읽어드리고 8714님.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다 성장했지만 아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들이 취준생, 취업 준비생이거든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하셨어요. 취준생이면 성년이 이미 그렇습니다. 접어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것은 어렵다. 네. 한마디로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인 것이지 성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법률적으로는 부모와 별개의 인격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그 요청하기는 어려운데요. 만약에 이혼을 하게 돼서 본인이 이제 그 재산을 일부 받게 된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지원하는 것은 변론으로 아이에게 돈을 주는 식으로의 어떤 그런 법률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혼 관련 이야기를 나눴는데 썩 그렇게 개운하지만은 않은 내용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뭐 경우의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혼도 잘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 변호사님은 사례를 많이 보셨을 텐데 팁 하나를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이혼 잘하는 방법? 결국 참고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요즘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요즘 변호사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그 상담하는데 무리한 비용 요청하지 않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법조인과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서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데 조언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주위에 있는 법조인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만 늘 현명한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또 선택을 잘 해야겠죠.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법무법인 이경혜 최준영 변호사와 함께 걱정 말아요 그대 이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오늘 끝곡으로 조동진의 노래 띄우면서 물러갑니다. 나뭇잎 사이로. 지금까지 저는 김명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